일단 전기차 수요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는 뭐 내년쯤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2025년쯤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진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매하는 가격도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인프라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운영할 때 과연 이제 유지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유지비 같은 건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죠. 한번 수요가 그때는 좀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번 올 것 같아서 시장을 이제는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매번 이제 투자 경력에서 제가 뭐 느끼고 생각한 바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신사임당에 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 1월 달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2월 달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링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꼬이면서 수급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또 아예 내려가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랑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쪽 지수가 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도, 촬영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업종들 중에 몇 가지 업종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 업종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반의 지수를 봤을 때도 좀 뭔가 차별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들은 조금 투자할 때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제 컨셉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업종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장 초반에는 뭐 분위기 괜찮았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은 2차전지 지수나 아니면 이제 구성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 PBR 기업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물론 이제 코스닥까지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코스피 위주로 좀 구성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 시장을 봤을 때 저 PBR 하면은, 저 PBR 기업 하면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잃어버린 몇십 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었죠. 뭐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국가였기 때문에 좀 그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뭐 저 PBR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봤을 때 못하고 있는 기업을 밀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지만 뭔가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위주가 되겠죠. 뭐 기관들이 요즘에 계속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또 무조건 PBR이 낮다고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이 낮다 하더라도 뭔가 좀 모멘텀이 되는 기업들이나 진짜 잘하고 있는 기업들, 잘하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가지 못해서 못 올라가고 있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원래 잘 달리기 잘하는 애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런 느낌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원래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분위기로 가는 거지,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애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을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안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 기업이 딱 뭔가 나왔다기보다는 저 PBR 쪽으로 그냥 막연하게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부도 이제 이런 기업한테 주겠다라는 게 좀 본격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저 PBR 기주 기업들 위주,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이거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봤을 때 저 PBR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사실 뭐 PBR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되게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외국인들한테 좀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배당률을 그래도 좀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늘려도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배당 성향 자체가 낮기는 사실이거든요. 낮거든요. 근데 오히려 배당 성향 자체를 예전부터 좀 많이 개선을 시키면서 외국인들한테 이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다양한 뭐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만 좀 올려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배당 성향이 좀 좋아지면서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PBR 저 PBR 기업들한테 좀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같이 이게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뭐 단순히 이제 4월 총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총선이 끝나고도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뭐 외국인들과 함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은 PBR, 저PBR 기업들이 있죠. 저PBR 기업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사업을 굉장히 잘했는데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고 뭐 소비 관련 기업들, 뭐 백화점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뭐 PBR이 무조건 낮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매수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PBR이 낮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평소에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때 PBR 레벨 1 이하 기업들 뭐 이런 거 많이 찾았었는데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업종에 뭐 국한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 PBR 기업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업종에 대한 걸 찾는 것보다는 PBR 낮은 기업들 중에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을 찾는 게 뭐 그렇게 꼭 좀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어서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PBR이라는 그 지표 자체도 우리가 뭐 일반 차트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지표 한두 개만 보고 종목을 고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PBR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가지고 계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중에 하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걸을 수 있는 조건, PBR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PBR 같은 경우도 허점이 없는 경제 지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PBR가 저도 요즘에는 항상 말씀드리고 다니는 게 PBR도 중요하긴 하지만 낮은 PBR과 함께 ROE, 자기자본이익률 이익을 내는 기업. 그러니까 저평가 돼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이 실적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고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셔도 조금 많이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와 함께 또 부채 비율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말씀드릴 때 PBR만 신경 쓰지 마시고 PBR에다가 ROE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까지 포함시키면 되게 좋은데 보통 ROE가 높거나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PBR, ROE 그리고 부채 비율 요 세 가지 정도 같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막 사용하는 HTS에 종목 검색식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PBR 레벨 넣으시고 그리고 ROE 레벨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이거 이하 이렇게 넣으시면은 종목이 좀 많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뭐 그 중에서 보셔가지고 지금 트렌디한 업종에 있는 기업들 매수하시면 오히려 조금 버티시면은 수익이 아마 좀 세 자릿수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PBR이 낮다 하더라도 그게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 요즘에는 뭐 저 PBR 빨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저 PBR 기업들은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 수익이 날 때까지는 목표가 최종 목표가까지 갈 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PBR 기업을 투자하실 때도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실 거고 그리고 또 확실한 수익이 나기에 좋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BR이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우리가 또 저평가, 저 PBR 여기에 집중이 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 3년 전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처음 말씀드릴 때 지금 미국 증시를 봤을 때도 PBR이 높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도 거의 한 3-40배 PBR 기준으로 퍼가 아닙니다. PBR 기준으로 3-40배일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너무 높다. 이렇게 PBR 너무 높아서 이건 고평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PBR이 사실 높다라는 거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ROE랑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실적을 잘 내는 기업 같은 경우는 PBR 레벨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밸류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PBR 레벨이 좀 높은 미국 기업들, 뭐 대형 IT주도 이런 기업들은 밸류가 그만큼 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높게 책정되게 되면은 성장주 쪽에 되게 좀 좋은 효과를 주게 돼요. 은행 같은 데서 자본 조달 비용 자체도 좀 되게 적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가야 될 어떤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 뭐 그런 거 일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랑 좀 다르게 문제가 뭐냐면 저 PBR이라 하더라도 이제 ROE가 그러니까
매출이 실적이 딸리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처럼 가야 되고 선진국처럼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이제 PBR이 낮고 ROE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지금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PBR이 뭐 1을 넘고 2를 넘고 3을 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PBR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매도해야지 이것보다는 지금 그 기업이 그런 상황인데도 ROE나 실적을 굉장히 잘 찍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PBR을 높이는 게 미래 가치를 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너무 PBR이 높다 해서 우리가 이 고평가 기업이야 매도해야 돼 이런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저는 우리나라 뭐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PBR 레벨이 높잖아요. 퍼도 좀 높잖아요. 일반적 평균을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뭐 누군가는 미래 가치를 너무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 너무 고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기업이나 그 업종에게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단순히 PBR이나 뭐 퍼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기업은 안 돼, 그 업종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죠. 물론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매출이 중요하죠. 지금은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매출이 그만큼 성장을 해주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PBR이 높아도 매출에 대한 성장률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오히려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또 감시의 눈으로 봐야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항상 이제 기업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PBR이나 퍼가 높다 해서 그 기업을 투자를 안 한다. 뭐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딱 그냥 카테고리를 딱 지정해서 빼버리는 것보다는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성장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PBR이 높아도 밸류를 좀 많이 주네.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장사를 잘 해나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미국의 기업을 투자하는 어떤 느낌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컨셉이나 전반적인 어떤 이 투자에 대한 사고를 그런 식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원래 작년 연말에는 2024년도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로 경제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왔던 게 1월 인하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인하설도 있었어요. 1월 인하설. 그리고 그게 3월 인하설로 바뀌었죠. 그 3월 안 가는 쪽 가니까 이제 5월로 바꿨어요. 5월로 안 가니까 이제 6, 7월로 바꿉니다. 계속 뒤로 밀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뜨는 달은 FOMC 없는 달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은 맞겠죠. 걔네들 입장에서 한 번은 맞을 텐데 그게 참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좀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9월 달에 9월 18일 FOMC에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전반적인 다른 그림을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가 워낙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 관련 지표도 워낙 좋은 상황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서 일부에서 좀 뭔가 균열이 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 당연히 균열이 지금쯤은 이제 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맞긴 맞죠. 근데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고 당장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정도 이제 시점이 나오게 되면은 올 상반기보다는 올 하반기에 어쨌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뭐 3월 달에 사실 올해 초만 해들어 사실 저는 올해 초에 1월 FOMC 12월 FOMC죠. 12월 FOMC 의사록을 보고 올해 하긴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12월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올해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할 것 같진 않고 9월에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도 그 뷰는 그대로입니다. 네, 9월 달에 할 것 같고요. 3월 달에 한다고 했던 친구들 다 3월 달에 사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3월 달에 한다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3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3월 달에 안 한다라고 하겠죠. 은근히 3월 달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5월로 바꿨습니다. 근데 5월 달도 보니까 또 높아요. 그러니까 6, 7월 달로 바꾸죠. 6, 7월 달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휴가철이고 휴가철이 뭐 잘 안 해요. 중요한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6, 7월 달이면은 휴가철이고 휴가철은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소비가 또 올라가요. 하겠습니까?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월 달로 좀 보고 있고 그 바로 다음이 11월인데 11월은 대선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하게 되면은 저는 9월 정도로 보고 있고 두 번 하게 되면은 9월과 12월 정도로 하지 않을까 25bp씩 두 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 뷰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뭐 해외 증권사 이런 뷰는 계속 뒤로 밀어요. 1월 하다가 3월 하다가 5월 하다가 6, 7월 하다가 나중에 또 9월로 바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올해 1월 달 기준 혹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말에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던 게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작년 초에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작년도 초보다 연말에 좋은 흐름이 있었죠. 물론 중간에 좀 쉬긴 쉬었지만 괜찮은 분위기가 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부적인 이슈만 없으면 좀 조용히 갈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4월달 총선도 있고 그리고 11월달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성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연말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예전에 막 금리 이제 막 부양책을 막 쓸 때처럼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와, 이 시장 언제 오르지? 가긴 가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동성, 매주 변동성, 매달 변동성, 이 굉장히 큰 변동성 가운데 이게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정말 치일 거예요. 시장 분위기에 치이고 너무 힘든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시간 놓고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올라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차별화 장세에 좀 잘 버티려고 하면은 좀 투자의 사이트를 좀 그래도 길게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길게 가지셔야지 중간에 그런 잡음들로 인해서 좀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포트를 운영하실 때 너무 짧게 하시는 것도, 이제 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짧게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올해만큼은 길게 좀 유지하는 포트도 일부 좀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뭐 종목별로, 투자 금액별로도 그렇겠지만 적게는 한 3가지의 업종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부터는 진짜 중요한 게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좀 이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주식할 때 제일 최악이 상대적 박탈감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 업종에 몰빵을 해놓으면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 업종이 치고 가는 시장이면은 매일매일이 행복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치고 가다가 또 다른 종목이 치고 가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어쨌든 종목들도 올라가고 업종들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업종을 뭐 대표적인 어떤 업종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들고 계시면은 서로 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는 오늘은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고 내일은 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해서 좀 내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투자 심리를, 내가 이제 멘탈적인 부분도 좀 잡기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나누시는 전략도 좀 괜찮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한 종목 몰빵했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늘어나는 어떤 시점이나 투자금이 늘어나는 그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방법도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되게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죠,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한 달에 마진율을 좀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치킨 게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 대부분 꽤나 많은 곳에서도 이제 확실히 저점은 좀 지난 것 같다, 이런 분석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은 하긴 한 것 같지만 뭔가 예전처럼 눈에 띄게 확 개선이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2차전지는 워낙 갈 길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이었잖아요. 원래 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전에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지만, 대장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대장은 이제 어느 업종이든지 간 대장은 앞으로 치고 나갈 때는 제일 처음 치고 나가는데, 깨질 때도 사실 제일 많이 깨지거든요. 제일 많이 깨지고 제일 처음 깨지고 제일 정말 깊이 깨지는 게 대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를 이끌었죠.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버블이라고 하면 다들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버블은 뭐냐면,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간 내에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잠깐 좀 없애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업종에는 버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장부 가치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장부 가치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항상 밸류를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의미를 전 나쁘게 절대 해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워낙 많이 때렸죠. 사실 공매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잖아요. 너무 다수가 너무 한 방에 너무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때려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림을 받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좀 고통을 겪고 왔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2차전지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봤을 때 그동안 잘 달리기만 했다가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업종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도 충분히 좀 있었던 거거든요. 쉬면서 또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항상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쉬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가 뭐 이게 되고 저게 되고 뭐 이번에도 에코프로가 되고 뭐 바뀌고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시장, 이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절히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여러 명 후보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배터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장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긴 계셨는데 이번에 그 CEO가 되신 분이 사실은 원래 포스코 라인에 계셨던 분이에요. 포스코 외부 인사가 아니고 내부 인사 이시고 철강 관련으로 또 되게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긴 맞죠. 포스코란 그룹은 원래는 철강을 베이스로 이제 커 왔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고 하면은 철강이 사실 근간이 된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딱 바로 생각나는 게 철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0%, 뭐 백날 그렇게 CEO가 얘기해봤자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2차전지 계속 투자하고 있고 공장 늘리고 있고 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한 업종 한 곳에서만 돈이 나오면은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포스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하고 있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련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CEO가 바뀌었다고 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EO가 만일 배터리 쪽 전문가가 들어왔다 한다 하더라도 근간이 된 철강을 확 줄이고 배터리 확 늘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이래 그런 거잖아요. 포스코 하면은 물론 배터리 쪽 매출이 앞으로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되지만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철강에서 나와요. 원래 잘하던 거를 잘하게 놔둬야죠. 새로 내가 뭐 어떤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거를 포기하고 그걸 들어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아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던 거는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게 딱 내가 뭔가 믿음직한 베이스를 딱 완벽하게 해놓고 그걸 계속 잘할 수 있게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넣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CEO가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뭐 철강투통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없앤다 줄인다 이거는 되게 초등 거의 뭐 이건 아메바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나쁜 기사를 쓰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기업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차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실 텐데 현대차도 원래 내연기관 베이스였잖아요. 네. 내연기관 베이스다가 차라는 걸 또 하잖아요. 뭐 수소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전기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만일 매출이 좀 줄어들면은 하이브리드가 치고 올라와서 커버링 해주는 거고 전기차가 줄어들면 내연기관차가 커버해주는 거고 내연기관 줄어들면 전기차가 커버해주고 이 네 가지가 서로 올라가면서 이제 매출을 커버해주는 방식인데 만일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철강 베이스로 쭉 가다가 이건 워낙 잘 되고 있는데 철강은 사실 지금 엔저 때문에 일본 때문에 영향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국이 살아나지 못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으로 계속 가고 있다가 다른 거 뭐 없을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뭐 미국으로 치면 뭐 디즈니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DIS도 원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놀이동산 위주로 돌아가다가 OTT를 새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매출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OTT 생기고 OTT가 막 예를 들어서 되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기존에 이걸 줄이겠습니까? 안 줄이죠. 이건 이대로 더 잘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추가로 넣은 것도 잘 만들어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게 사실은 기업 경영의 기본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도 아무리 CEO가 바뀌었다 이분이 뭐 철강통이라 하더라도 철강을 위주로 밀어붙이고 전기차를 버린다? 배터리를 버린다? 이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서도 투자를 줄인다? 아니요. 늘려야죠. 이거 늘려야죠. 더 늘리고 더 해야 캐파를 늘려놔야지 나중에 왔을 때 진짜 2차 성장, 2차 기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줄일 거라 보진 않습니다. 줄인 바보 같은 짓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에서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주주총회를 한번 가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주주총 가서 아마 나오시겠죠? 그렇게 되면 직접 이제 그분께 여쭤보는 포스코에 물어보는 방식이 되게 좋을 건데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사업의 새로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포스코가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포기하면 바보죠. 아니 돈 벌 수 있는 구석이 있고 이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왜 줄여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내연기관차는 역사가 수백 년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차 하나 만들려면 그 많은 부속들을 만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말 빠르게 전환하면은 이 사람 다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도 새로운 바뀌는 트렌드에 뭔가 적응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디트로이트가 확 맛이 가버린 것도 너무 빠른 전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스트벨트 지역이 사실 중요하죠. 이제 스윙 스테이트의 표를 받아야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가 됐던 것도 그 지역을 뭔가 표를 받으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어차피 뭐 언젠가는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좀 얘기를 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지지율 가지고 뭔가 차이가 나면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일 바이든이 지지율이 좀 많이 앞서갔으면은 이런 멘트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트럼프한테 거의 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어차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너무 빠르게 진행하진 않겠다. 근데 30몇 년까지의 어떤 목표는 똑같아요. 그 목표가 바뀌진 않고 그때까지 천천히 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죠. 단기적으로 뭐 아마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눌림이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이거는 뭐 단기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들 관련 기업들한테 좀 이제 좀 살 수 있는 그런 구간, 적응할 수 있는, 이 바뀌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어떤 액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그 멘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이런 멘트를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나왔던 멘트, 그리고 사실 이 멘트가 당장 좀 나온 좀 됐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뭐 미국의 노조들이 원래 이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때 바이든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게 이미 좀 됐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이미 우리 바이든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사실 오늘이 아니고 좀 됐어요. 이게 당장 바로 나온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데 이것도 굳이 놀래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좀 있는 이슈인데 왜 굳이 오늘 놀래지?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2차전지 회복이 전 빠르게 사실 되면은 제일 좋긴 하죠. 기존에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주가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회복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회복은 되긴 될 거죠. 회복은 될 거라 보긴 보는데, 아까도 이제 앞에서 다른 이슈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막 부양책을 쓸 때처럼, 금리가 낮을 때처럼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커버링은 되겠지만 천천히 회복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저는 이미 회복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바이든 같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눌리긴 하겠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커버링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 뭐 태양광, 제가 지난번인가 한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의 과거를 봤을 때, 물론 지금과는 되게 많이 다릅니다. 많은 포인트가 다른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을 그럼 나중에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누가 주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관련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거나 투자를 이제 아예 줄이거나 중지시키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2차전지주를 전량 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이제 실제로 태양광 때가 그랬어요. 태양광도 한참 잘 치고 가다가 중국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했었던 공장 증설을 연기를 시키거나 캔슬을 시켜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 고점 나왔습니다. 그점에 고점 나오고 주가가 쭉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거를 안 하겠다. 물론 그 전에 떨어지면서도 소문은 돌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중간에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업종에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중국의 이 전기차 이 배터리 시장을 뭔가 상대를 하려고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끼리 뭔가 얼라이언스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은 좀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우리가 이쪽은 아직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남았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지금의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그 태양광 시장에 중국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지금처럼 딱 중국의 제재를 딱 걸어줬으면은 사실 지금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봐요. 예전처럼 이제 그런 태양광 시장의 그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뭐 미국도 충분히 태양광 시장에 꽤나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갔을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 미국이 중국이 제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재를 해버리죠. 완전 중국을 딱 제재를 다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맞아요. 올해 처음으로 갔죠. 올해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갔는데 그것도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게 각 기업들이 예전에도 이 경기 침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을 때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던 이유가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IMF라는 거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진짜 안 될 업종이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투자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정부가 해라 하면 조금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나서서 안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2차전 지주들이 되게 많이 주가 조정은 받았지만 기업들 하는 거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도 사실 매출은 되게 많이 떴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남는 거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판매량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또 많은 기업들이 또 25조씩 이렇게 설비 투자에만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 대기업들이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장에 우리가 이 공급량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어떤 원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가올 다음 스텝에 좀 큰 시장을 미리 대비하는 거라 보면 돼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번에 삼성 SDI 공장에 찾아간 이유가 되게 삼성전자는 되게 많은 업종과 되게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배터리 쪽에 갔다, SDI 쪽에 갔다라는 얘기는 그쪽에 삼성이 힘을 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쪽에 돈을 붓고 있고 어떻게 또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이게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 SDI가 주가가 좀 힘들긴 하지만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그 전기차 관련 기업들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요. 전기차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그냥 우리 당분간은 시장 점유율 때문에 마진율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계속 힘들죠. 주가가 뭐 지금 수요가 줄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근데 이게 올해 좀 투자를 해보니까 안 좋다 얘기할 때가 진짜 좋은 기회더라고요. 사실은 안 좋다 할 때가 진짜 좋은 기회였고 이건 뭐 비단 지금 잘 가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른바 M7 M7이라는 이 용어가 생기기 전에 참 힘들었거든요. 한 2, 3년 전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욕도 많이 먹고 메타는 오히려 뭐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하겠다고 했는데 메타버스 아무것도 못 내고 있고 실적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은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샀으면 몇백 프로씩 수익이 다 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전기차 시장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기차 업계 이 치킨 게임이 당장 끝날까라고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정부적인 정책발을 받아가면서 정말 속된 편으로 죽어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시점까지는 왔다. 여기까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딱 그거예요. 치킨 게임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이잖아요. 잘 팔려야죠. 일단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소비자들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차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배터리인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시장 쪽에서 뭔가 이제 막 폭풍이 불고 있잖아요. LFP까지 나오면서 배터리 가격을 떨구면서 싼 전기차가 나오면서 과연 이 비싼 돈 주고 테슬라 사야 될까라는 시점에 보조금도 좀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비싼 돈으로 테슬라 사야 되나?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비싼 돈 주고 테슬라 사야 되냐? 아니면 싼 값에 이런 중국차를 사야 되냐? 이런 정말 정신없는 이런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잠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는데 점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이 앞으로 저는 1년? 올해와 1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일단 하향 안정화돼서 균형 가격을 찾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전기차도 이제 하향 안정화돼서 균형 찾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쯤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수요가 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좀 잘 버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중이 적으면 전 지금부터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진행을 슬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근데 원래부터도 이런 외부적인 이슈도 있지만 뭐 일론 머스크 그 최근에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뭐 어떤 마약을 했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테슬라의 진짜 악재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의 지분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는 그 원래 급여가 없잖아요. 이분은 이제 인센티브를 항상 받아왔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 지분율이 안 올라가게 되면은 인공지능 관련을 뭐 회사 외에서 회사 내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 테슬라의 주가, 현재 주가는 이런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밸류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AI를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이슈들이 너무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죽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잡음들이 되게 많아도 이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한 2, 3년 후를 봤을 때 제일 테슬라의 잡음도 많고 주가 상황이 참 어려운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이 말 크지 않다 하시면, 뭐 테슬라 몰빵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그래요. 몰빵이라고 하면 또 추가 매수를 하려면 돈을 어디서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그렇고, 비중이 뭐 한 10%대 20% 안쪽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전기차는 제일 우세한 점이, 제일 뭐 메리트가 싼 거죠. 근데 중국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중국이 들어가게 되면 싼 가격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해왔는데, 중국도 사실 계속 발전시키겠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발전시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매하고 나서의 애프터 서비스, AS나 아니면은 전기차는 또 그런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차지 같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가 아무리 백날 좋아도 인프라가 뭔가 완성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많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너무 추워서 온도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뭐 삼원계든지 LFP든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배터리를, 그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보면은 우리 이때까지 이거 할게 계획은 되게 잘 했지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하나 뒤로 미룹니다. 뭐 중국의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어떤 용량의 어떤 걸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했지만 안 됐거든요. 계속 1년, 2년씩 계속 밀어요 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때까지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 가지고 올리고, 또 이걸 뒤로 미루면서도 이때까지 꼭 할게요 하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계속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중국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은 내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판매하는 기업들, 비아디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AS 이런 게 과연 잘 돼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차 판매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저죠.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미국이 되게 추우면서 되게 많은 전기차들이 퍼졌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그 시카고 지역에 뭐 영하 40도 50도 이 지역에는 테슬라뿐만 아니고 비아디든지 뭐 비아디 할배를 갖다 놔도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어떤 테슬라나 이런 기업의 어떤 문제가,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차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그쪽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뭐 노르웨이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잖아요. 물론 이제 추위가 막 매년 4, 50도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물론 늘 그렇게 내려갈 때도 있긴 있지만, 근데 노르웨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게 집집마다 차저가 있는 거죠. 집집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만약에 차저가 외부에 있으면 날씨가 추워버리면 눈 오고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그게 얼어버리게 되면 그 차저를 이용 못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내에 있는 차저, 아니면은 집에서 연결할 수 있는 차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걸 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전기차 충전 업체들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뭔가 좀 숙제거리를 던진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를 굳이, 이건 근데 사실 어떤 업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에 좀 포커스가 집중돼 있지만, 예전에 내연기관 차들도 지금은 기름을 넣지만 옛날에는 이제 막 보일러 같은 거 돌려서 막 이제 막 증기로 돌렸던 시대부터 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발전을 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가지고 전기차가 뭐 미래가 끝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연기관도 옛날에 끝났어야죠. 근데 이걸 또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 던진 이슈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풀릴 거라 봐요.
일단 전기차 수요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는 뭐 내년쯤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하나 보여드렸지만 2025년쯤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진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아지면은 판매하는 가격도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인프라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차를 우리가 이제 운영할 때 과연 이제 유지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유지비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요가 그때는 좀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번 올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릴 때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를 이제는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단 비중이 너무 높아버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대적 박탈감, 너무 전기차 쪽으로 몰빵이 돼 있으면은 나머지 업종들 갈 때, AI 갈 때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내연기관도 하고 수소도 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도 하고 이런 것, 하이브리드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든다 해서 하이브리드가 올라가면은 커버해주고 이런 식이고, 현대차는 그동안 또 잘 해왔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게다가 또 최근에 또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도 발표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고 있었던 기업한테 날개가 살짝 달린 느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은 일반 투자를 현대차 같은 기업을 투자를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테슬라와 현대차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할 때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반도체 기업에서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삼성은 다 하죠. 뭐 휴대폰도 팔고 뭐 다 하잖아요. 가전도 팔고 반도체도 하고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어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시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기차 몰빵하고 전기차로만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가는 거고,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인 기업이 좋겠다 하시면은 현대차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좀 매력이 달라요. 뭐 그렇다고 뭐가 좋다라고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게, 카테고리가 다른 투자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완벽하게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밸류가 크게 책정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엮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 뭐 정말 저 PBR이라고 하면 정말 대놓고 1 이하대가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엮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100% 공감은 안 돼요. 저 PBR 기업으로 보는 게 맞나? 오히려 매출에 비해서 저평가 기업으로, 저평가와 저 PBR은 워낙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 PBR로 보는 게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 쪽으로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인도 시장을 또 노리고 있기도 해요. 인도가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중국 그 시장을 역전했죠. 중국의 인구수를 역전했잖아요. 뭐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엎어질지 모르고, 물론 중국의 그 통계는 맞지 않죠. 그죠? 이쪽에서부터 쭉 이제 컨센을 쭉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쪽에서 계속 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중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인구는 인도, 중국 거의 뭐 비슷하거나 이제 인도가 제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 마련을 하고 상장을 해놓게 되면 또 이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확실히 현대차가 인도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시장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고 판매되는 차량의 어떤 이제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건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되게 극과 극이잖아요. 되게 비싼 차를, 엄청 비싼 차를 팔 수도 있는 반면에 정말 더 싼 차를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실 저는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뭐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뭐 삼성전자가 밀리든 뭐 엔비디아가 밀리든 저는 사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어차피 갈 구간이 더 높은 업종이긴 합니다. 반도체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건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 최근에는 보면은 반도체랑 2차전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2차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좀 쉬워지고 반도체가 가면 2차전지가 좀 쉬워지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또 우리가 역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해놓으면은 반도체 올라갈 때는 뭐 수익 나서 좋고,
그리고 2차전지 올라갈 때 2차전지 수익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 섹터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좀 조용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얘기할 때 파운드리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파운드리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수율로 따라갔고 꽤나 그래도 괜찮게 좀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운드리 얘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좀 부각시켜가지고 좀 좋은 기사 좀 내보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AI가 죽지 않는 이상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업종이고 섹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도 결국은 그냥 워낙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은 이제 이 AI라는 시장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장에 기대감을 좀 가장 앞에서, 그리고 그 효과를 가장 앞에서 받는 기업이라 보고 있어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제품이 AI 시장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달릴 수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좀 좋았으면, 서로 뭔가 그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국가였으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그 판매를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 반도체 판매를 중국한테도 할 수 있었으면은 정말 매출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는 최첨단은 못 팔잖아요. 예전에 이제 레거시밖에 못 팔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제안하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엔비디아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큰 시장인 거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더 만들 수 있는 더 매출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장도 워낙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앞으로 목표가를 올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M7에 대한 얘기? M7 당연히 저는 지금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전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각 물론 뭐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M7 중에 뭐 테슬라 빼라 이런 거 있지만, 테슬라는 또 낮으면 낮다는 의미도 또 좋은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AI라는 거를 베이스로 삼고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메타든지 웬만한 기업들이 다 AI를 등에 업고 주가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AI를 본격적으로 등에 업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아직 안 업었죠. 뭐 업었어요? 아직 업은 게 별로 없어요. 삼성도 이번에 처음 업었잖아요. 사실은 뭐 업었습니까? 삼성 갤럭시 S24 AI 처음 업었잖아요. 근데 그거 업자마자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사전 판매량을 기록을 했죠. 그 판매가 또 꽤나 괜찮게 되고 있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어느 순간인가는 AI 폰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이 플립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으로 접는 폰. 예, 그래서 이미 관련 특허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AI를 좀 등에 업고 지금 뭐 AI 모델을 준비 중이다, 뭐 올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나와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딱 등에 업는 주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AI를 등에 업으면은 주가가 더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M7이나 뭐 지금 현재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전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7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얼마 전에 샘 올트만 왔다 갔잖아요. 챗GPT의 샘 올트만 CEO가 우리나라에 왔었고, 원래는 한 6시간만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욕을 했어요. 6시간 동안 와서 뭐 하려고? 라는 했는데, 뭐 1박을 넘게 있었다고 하죠. 그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이제 삼성 공장을 찾아갔었고, 중간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모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대담을 했고, 다시 삼성전자의 소초 사옥으로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미팅을 했다고 하죠.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갈 시장, AI 시장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차지할 만한 중요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기업에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수율이 갖춰진 그런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삼성의 제품을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특히 이제 AI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CEO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삼성을 공장도 가고 본사도 왔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도 거기에 좀 충분히 이제 큰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고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각 차이인 것 같은데, 진정한 버블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IT 버블도 사실 겪어봤잖아요. 진정한 버블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근데 지금 이성을 잃어요? AI 관련주 투자에 지금 이성을 잃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누구도 AI 관련주의 투자에 이성을 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왜 제일 좋은 매도 타이밍은 그냥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런 분들이 계좌를 틀려고 가고 있고 계좌를 틀려고 막 증권사에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시점이 저는 진짜 고점이 그런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AI 관련주들 과연 그러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AI 관련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버블이라고 하면은 진짜 너도 나도 할 것이 많이 와야 되고 버블 시기에 또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AI 관련으로 엮어가지고 사기꾼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없잖아요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엔트리 배열가 높기 때문에 물론 못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단순히 주가에 대한 법을 뭐 PBR 레벨이나 퍼 레벨 기준으로 이제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사실은 갈 수 있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서버나 이런 걸 증설하기 위해서 셀모올트만 우리나라 온 거고 그러니까 다음의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버블 논란? 버블이어서 이제 매도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봐요. 진짜 우리가 진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뛰어와가지고 AI를 투자하고 만일 진짜 AI의 버블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2차전지 투자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2차전지나 이 반도체 이 투톱은 항상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한쪽 업종을 난 다 제끼고 한쪽으로 들어간다? 그거 진짜 자살행위거든요. 몰빵해가지고 단기간 내 큰 수익을 내서 하겠다? 그건 진짜 주식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어쨌든 양쪽을 다 쥐고 있어야 되되 AI 쪽에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전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둘이가 매력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는 건데 전 둘 다 괜찮다. 하지만 어떤 분이 매수하셔야 되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휴대폰도 팔고 가전도 팔고 반도체도 하고 되게 많은 거라는 기업이죠. 전자 관련. 그래서 나는 반도체 AI 관련으로 미래 세몰트분도 왔으니까 삼성전자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한쪽 업종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나눠져 있는 기업이 좋은 것 같다. 좀 안정성이 좀 높은 기업이 좋은 것 같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맞아요. 근데 모든 업종 마찬가지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익성을 올리고 싶잖아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안정성 올리고 싶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수익성 높고 안정성 높은 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이건 정말 수익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업종입니다 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속지 마시고요. 대신에 다시 돌아와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SK하이닉스 좋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만일 진짜 딱 하나만 진짜 반도체 쪽에 하나만 딱 골라달라고 하시면은 반도체만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맞다 봐요. 근데 나는 2개 정도 골라주십시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반도체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SK하이닉스는 괜찮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상관없어요.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난 반도체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올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 진짜 어려워요. 그건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고점은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기다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50분의 1로 이제 액면분할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0만 전자가 뭐 500만 원이거든요, 주가가. 근데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말 10만 전자를 간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올 연말 기준으로는 10만 전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라요. 이게 대형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 시총 1위 거함이에요. 큰 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 연말 기준으로 10만 전자를 찍어버리면은 내년에는 조정이 또 세게 올 수도 있어요. 한번 크게 줬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 정도로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지 막 드라마틱하게 막 단기간 내에 뭐 50%씩 그렇게 올라간 쪽으로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총도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빨리 올라가면은 끝나는 것도 빠릅니다. 정말 수직으로 올라가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그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유하고 계신 분들 9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빨리 커버링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강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좀 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냥 이건 어차피 틀릴 건데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한 주가가 한 20% 정도는 10%? 11, 2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말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또 비전 프로 뭐 어지럽다 환불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제가 이용을 해봐야지 의견을 좀 내는 스타일인데 비전 프로 사실 이 금액대가 야 이거를 저희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사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고 비전 프로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뭔가 확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아직까지는 이 원래 매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다양한 앱과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 어필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야 이거를 이 가격대에 정말 사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미 한번 썼었던 뭐 제 주변에 쓴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밖에 안 팔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블로거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판매량의 한계점은 오긴 올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은 항상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로 이제 이겨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초반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죠. 근데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살 사람들은 다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앞으로 나오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 플러 관련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좀 일단 아직까지 중립. 비전 프로로 인한 애플의 주가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중립. 이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굉장히 의견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 뭐 리포트도 되게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로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손실이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예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 시점, 부양책을 썼을 때 시점처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시기가 앞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막 그때처럼 세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있을 시기가 앞으로의 시장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몰빵, 뭐 2차전지 몰빵 이것보다는 두 개를 좀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세 개 업종을 매수하시는 전략이 지금부터는 투자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 멘탈 관리예요. 내 심리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투자하실 때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원래 결국은 시장도 그래요. 잘하는 놈이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뭐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커버링 하시면서 잘 버티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